GDP가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전체 에너지 스케일로 봤을 때 한 5%를 신재생 에너지로 2030년까지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정말 전환이라고 과연 이제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날 수 있는 것인가. 엄청 이게 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위 이제 보수 언론에서 많이 프레임을 거는데 이게 과연 빠른 속도인가 혹은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획기적인 것인가 라는 거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덴마크의 전력 믹스인데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 한 풍력이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로 보면 한 전력의 한 72%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로 덴마크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도 논의를 하는 건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재원은 늘어나기 마련인 거고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거에 해당하는 소비되는 것들, 예를 들면 에너지를 포함한 각종의 것들이 늘어나는 게 당연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국가적인 사례를 보여준 게 덴마크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 1980년대에서 이제 그 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2015년까지 갔을 때 실질적인 GDP가 80년부터 25년까지 한 70%가 올라가요. 근데 보시면 총 에너지 소비는 8%가 줄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물 소비가 약 40% 정도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류에서 말하는 주류 경제학, 주류 담론에서 말하는 것들이 늘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작은 규모의 마을 혹은 뭐 작은 규모의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틀린 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고, 만약 이게 사실 학술적으로 맞냐 옳으냐를 말할 때는 뭐 갑론을박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사례가 나오게 되면 그 논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류 어떤 그의 그런 학문, 뭐 주류적인 담론에 휩쓸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덴마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갔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할 것 같은데요. 덴마크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이들의 힘이 필요했어요. 정치적인 힘이 있었었고, 정부의 힘이 있었었고, 기업들,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시민.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민의 힘이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덴마크에서는 그나마 좀 제일 오래된 풍력 발전기예요. 제가 지금 숫자를 이렇게 좀 써놨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름이 그 풍력 그 발전기 이름이 트윈드 터빈이라고 1975년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1975년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누가? 그리고 저 숫자 2, 23, 44는 뭐냐? 이 트윈드 터바인은요, 그냥 우리 소위 대장장, 농부, 학생들이 트윈드 스쿨이라고 만들었어요. 트윈드 스쿨이어서 이렇게 정부에서 혹은 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건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해보자, 어떤 기여를 해보자라고 해서 모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우리도 혹시 그런 풍력 발전기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975년에 2메가와트짜리 2메가와트짜리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상 풍력기로 상용화되어 있는 게 3메가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75년에 2메가와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데 그것도 어떤 기업이 아니라 학교, 스쿨의 스튜던트인 거죠, 결국에. 그럼 24는 뭐냐? 여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분의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정도였을 것 같아요. 평균 연령 여기 따져보면 한 22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요걸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44는 197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숫자인데 1975년부터 해서 이 풍력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덴마크는 의회에 한 8개, 9개 정도의 정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개의 이제 큰 양대 정당이 있고 소수 정당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큰 당이 있기는 한데요. 큰 당들도 압도적으로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에너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에너지 협정을 맺게 되는데 1985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 목표 2020년까지 풍력 발전으로 전체 발전 비중의 50%를 충당하겠다. 2030년까지 전기 소비의 100% 신재생으로 간다. 2050년까지는 완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국가 비전을 그 의회에서 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면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통과를 시켜요. 그럼 거의 한 정당 빼고는 다 좋다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게 2018년에 다시 한번 이 에너지 어그리먼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더 목표치를 높입니다. 목표치를 높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목표를 실질적인 이행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치권에서 줘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우리는 상상하기 쉽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뭐 얼마 정도의 그 에너지를 풍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역산해 보니까 지금쯤이면 대형 해상 풍력 약 한 2.4기가는 언제까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의회에 그걸 통과시켜요. 그래서 그 지금 2.4기가에 해당하는 이 풍력 발전 단지는 이제 덴마크 안에서 국내 입찰을 아마 곧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정치 쪽에서 말했었던 그런 그 협정을 그럼 어떤 식으로 정부가 받아안느냐. 아까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소위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데요. 사실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혹은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한 부처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부처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그럼 누가 컨트롤 타워를 할 것인가 혹은 굳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더라도 누가 그러면 코디네이터, 범부처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덴마크의 에너지청이라고 덴마크가 이제 그 부처가 있고 그 하위 기관으로 청이 있는데요. 덴마크 에너지 기후 전력부 밑에 있는 에너지청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범부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 관련돼가지고는 모든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후에 입찰도 관리하게 됩니다.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입지 계획을 하는데요. 입지 계획을 할 때 되게 다양한 부처하고의 그런 코디네이션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 윈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윈드맵을 정부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윈드맵도 덴마크 공과대학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대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시면 정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들, 그리고 이제 어업이나 환경적인 이슈들, 해상 안전, 해군, 시각적인 명분 등등등의 것들을 다양한 부처들하고 논의를 하고 빼고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한마디로. 그림을 그려서 1995년부터 이런 해상풍력 계획 지도를 계속 만들어요. 그걸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지금까지 그런 지도들을 이제 정부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 퍼블릭하게 이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해상풍력 단지 계획도예요. 보시면은 왼쪽에 빨간 거 노란 거를 통해서 여기에 하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계획을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2020년대 이후에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제
입찰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입찰을 하는 그 프로젝트도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노란색, 빨간색 요 있는 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 파란색으로 점이 막 찍혀 있는 거는 육상풍력 위치예요. 많죠? 그러면 이제 발전 프로젝트의 절차를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획 입지를 에너지청에서 이렇게 코디네이션 역할을 해가지고 계획 입지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 협상자를 불러요. 우선 협상자는 한 7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어느 정도 크리테리아를 줍니다. 기술적인 크리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적인 크리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크리테리아를 주고 그 크리테리아를 맞출 수 있는 한 7개의 기업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선 협상자를 초청하고 나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요.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풍질이라든지 뭐 지질, 환경영향 평가, 개통 연결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거를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덴마크의 TSO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 트랜스미션 시스템 오퍼레이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한전이나 혹은 이제 전력거래소와 같은 그런 기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든 모든 얘기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그 입찰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입찰에서 누군가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는 그 사람이 이제 TSO가 각종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한다든가 회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그 돈을 썼을 텐데 그 돈을 사업자가 다시 이렇게 보상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랑 어떻게 좀 다르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획 입지가 아직은 없어요. 물론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계획 입지가 없고 두 번째로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별 사업자가 부지를 정해서 그 부지를 두고 이 맨마스라고 해가지고 기상탑을 설치를 합니다. 기상탑을 설치를 해가지고 풍년 데이터를 1년 정도를 모아야 돼요. 그 풍년 데이터를 1년 정도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전기위원회에 가서 발전 사업자 허가를 받아요. 근데 그 발전 사업자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의 맹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맨마스트 이렇게 그 기상탑을 꽂는다고 했을 때 최소 비용이 한 2~30억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가 내가 딱 꼽아놨어. 바람도 좋아. 그래서 사업자 허가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각종 이제 더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영향성 평가 같은. 근데 환경영향성 평가 자체가 한 1년 정도 걸리고 반려로 가면 한 번 더 걸려요. 아니면 뭐 다시 재심의에 가면은 더 걸리는데 벌써 내가 그러면 쓴 돈이 초기에 한 2~30억 쓰고 환경영향 평가할 때 돈 쓰고 거기에 사람도 많이 썼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어. 근데 환경영향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았어. 그럼 그거 다 매몰시키실 거예요. 기업이? 쉽게 예를 들어서 몇백억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좋게 몇십억 이상을 썼는데 여기는 안 된대. 돌고래가 많다. 안 돼. 적자. 이렇게 쉽게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라도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게끔의 각종 꼼수가 생기고 각종 꼼수가 생기면 생길수록 주민들의 반대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안에서 동물에 대한 보호, 환경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인식도 있겠지만 어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먹거리가 없어지는데 풍력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반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예 처음에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든 각종 이런 필요한 조사를 정부에서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사업자들한테 돌려받으면 안 되나?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입찰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하면 입찰할 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무슨 입찰이든 한 몇 개월씩 걸려요. 한 2~3개월, 6개월 걸리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선 협상자하고의 그런 대화나 협상들이 입찰 공고문이 뜰 때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로 에너지청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이 다 공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자가 써야 되는 항목은 문서가 뭐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에 회사 이름, 두 번째 가격, 이거밖에 안 써요. 한 장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두 개밖에 안 쓰는데 뭘 더 쓰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으로. 왜냐면 그 이전에 다 크리테리아에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나 뭐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둘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했었던 그 입찰에서 뭐 예를 들면 2016년 11월 8일에 입찰 공고가 났는데 결과는 2016년 11월 9일 다음날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인허가를 보면 얼마나 많을까 인허가가? 4개 있어요. 4개. 4개 있는데 사전조사 실시 허가는 이미 하고 들어가는 거죠. 나라에서 해야 되니까. 입찰을 진행하려면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받아야 되는 거는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허가 절차는 뭐 잘 아시는 분 있겠지만 한 2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 부처도 관계 부처, 기관 다 합치면은 뭐 하여튼 꽤 많습니다. 한 10여 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뭐냐? 공사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게 한 뭐 30몇 개월 정도 됐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해상풍력 단지가 탐나 해상풍력 단지 아마 가실 거예요. 7월 10일째쯤에. 그게 30메가와트인데 그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10년 정도 걸려요. 인허가의 문제도 있었지만 물론 민원의 문제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 못하고 에너지 전환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비용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2016년에 있었던 그 입찰 건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발전 단가가 메가와트당 6만 5천 원 정도 돼요. 6만 5천 원이면 되게 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해상풍력을 했을 때 거의 뭐 300원 이런 이야기니까 3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야기를. 뭐 이렇게 발전 이렇게 보조금 주고 어쩌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6만 5천 원 정도면은 소위 석탄이나 원자력하고도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해외로 나갔을 때는 원자력과 석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싼 가격이에요.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을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을 폐기하고 다시 육상풍력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훨씬 싸요. 그러니까 육상풍력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해상은 6만 5천 원인데 육상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해요. 2만 9천 원, 3만 원? 메가와트당?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 물론 환경적으로도 이슈가 있어서 닫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녹색 에너지 사업 및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죠.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약 7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건 단순히 덴마크 내에서만이에요. 덴마크 안에서 약간 글로벌 회사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수는 이승기도쪽보다 훨씬 큽니다. 한 업체 한 3개만 되면 이것을 넘어가요. 그리고 총 수출액의 한 11%, 12% 가까이가 이런 이제 녹색 산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물론 그 기후 환경에 대한 타당성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녹색 에너지 관련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덴마크 전기요금 최근이 아니죠. 이제 탈원전 혹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논의가 심화되고 나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전기요금이었어요. 뭐 독일이나 덴마크 혹은 이제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이 엄청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폭발을 할 거다. 반쪽짜리 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다 브레이크다운을 했는데 가정용을 보시면 비싼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한 100원 정도 할 때, 이제 킬로와트당 100원 정도 할 때, 덴마크는 한 350원 정도 하니까 비싸죠. 근데 그거를 다 브레이크아웃 해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그 전기 시장가는 16% 정도 하는, 죄송해요, 9% 정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랑 트랜스미션 다 하면 총 29%. 송배전 다 하면 29, 송배전 시장가 다 하면 29%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세금이에요. 71%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12%가 이제 PSO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녹색 환경 에너지 기금이고 한 39%가 정말 텍스, 국가 스테이트 텍스고 20%가 VAT입니다. 덴마크는 콜라 하나 사면 5,000원 해야 돼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세금이 VAT가 우리는 1,000원이면 거기는 그러니까 VAT가 한 10% 거의 25%여가지고 일단 세금이 굉장히 비싼데 전기에 대한 세금도 굉장히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 90년대 했을 때 에너지 80년대, 70년대, 80년대 했을 때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너무 이제 석유, 그러니까 블랙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진직시키고 에너지를 절감시키고자 정부에서 에너지세를, 그러니까 소위 전기세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아마 여러분이 베스타스 정도는 아시겠죠? 지멘스 뭐 이런 거 아시죠? 혹시 덴포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그룹포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이 두 회사도 거의 베스타스나 뭐 지멘스만큼 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두 회사들은 에너지 효율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큰 글로벌 회사들로 도약하는 회사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보여드렸던 에너지 디커플링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까 2018년 에너지 어그리먼트가 있고 나서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2000년까지 에너지세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를 낮추겠습니다라는 로드맵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PSO라고 그 녹색 에너지 뭐 기금 형식의 그런 준 세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세금 없어도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딱 도움이 없었어요. 나머지 세금도 점점 줄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않나요? 주민 수용 사업에 대한 정책인데 지금 현재는 이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정책들도 어떤 부분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주민 수용성이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것들은 서로 유치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없어졌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몇 개는 계속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구매 선택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육상풍력을 어느 지역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반경 4.5km 되는 곳에서의 지역 주민들이 그 지분을 20% 정도를 참여할 수 있어요. 지분 참여. 그럼 지분 참여하고 나중에 대당을 받겠죠? 그리고 그건 법적으로 20%는 무조건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 오퍼를 해야 되는데 오퍼를 했는데 주민들이 안 사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육상풍경을 만드는데 육상풍경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조사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드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육상풍경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 땅값이 떨어졌다. 그럼 땅값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1% 이상 떨어지면 사업자들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상풍경이 이제 있을 때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레크레이션 센터라든가 뭐 아니면 뭐 트레이닝 센터라든가 이런 형식의 장소들을 만들 수 있게끔 돈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튼 해상풍력에 대한 보상권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공학을 많이 하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현 상태로는 기술이 없어서 이게 진전이 늦다기보단 이런 전체적인
국가 안에서의 시민들이나 혹은 정책을 만드는 정책 위반자, 정부 등등의 소통의 부재 혹은 이해의 부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도한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도 뭐랄까 이제 그 반대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빨리빨리 못 만들어요. 여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은 케이블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케이블 보호구역은 해상풍력 내나 혹은 이제 케이블이 지나가는 각 면의 200m 안에서는 어업을 한다기보다는 완충지대다. 여기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해상풍력을 했을 때 피해를 입은 피해 지역의 모든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두 가지가 법적 근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있는데, 아까 이제 승인 절차에 있을 때 이제 세 번째 절차, 마지막 절차가 결국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라이센스를 주는 건데요. 전기를 생산하는 라이센스를 받기 전에 그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협상을 완료시켜야 돼요. 협상을 완료시켜야지만 정부에서 사업자 허가를 줍니다. 마지막 이제 전기 생산 승인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입찰 절차를 할 때 TSO가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거기에 전반적인 어업 피해 조사를 다 해요. 그리고 그 어업 피해 조사는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입찰자들이 미리 볼 수 있게끔 월스트 시나리오까지 다 보여줘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돼요. 그리고 이제 수산청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북이라고 하는 이제 발주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어획량이라든지 이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들, 아니면 현지 어부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런 각종 정보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찰. 이제 누가 이제 입찰을 땄어. 그럼 입찰을 따면 그 사업자가 상세하게 이제 독립적인 컨설턴트를 기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보상액을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또 합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사랑 덴마크 어업협회, 그리고 덴마크 수산청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는데, 기본적인 네고시에이션은 덴마크 개발사와 덴마크 어업협회에서 해요. 근데 물론 이 어업협회에서도 모든 어부들이 어업협회에서 소속되지는 않고, 그리고 어부 중에서도 난 어업협회에서 한 네고시에이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개별적으로 네고시에이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개발사는 어업협회가 뭐 한 90%면 나머지 10% 혹은 5%의 일반 개별 어부들하고의 네고시에이션들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게 결국엔 보상은 2년에서 10년 기록된 문서상의 피해액에 대해서 지급한다라고 썼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이게 되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요. 어느 나라 다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업권이 있잖아요. 어업권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홍콩배를 타고 나서 이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이제 납치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러면은 한 1년에 100톤 정도를 이제 생각이 안 나요. 피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를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0톤 채우면 더 이상 피싱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막 한 150톤, 200톤 고기가 물론 들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어업권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00톤을 해가지고 받았으면 그거에 있어서 100톤만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업 한 장에 갔을 때 100톤까지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0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0톤을 했으면? 그거는 민간 이렇게 그 트럭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항 갖고 다니는 그 트럭에 실어주면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위가 그러면은 공식 업판장에서 나오는 그게 100톤이라고 하면 민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어느 정도 되냐?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300톤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록상
그거에 대한 어업권만 받았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수익은 난 4억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조금 보상을 기록된 문서 가지고 오세요. 그것들을 해드릴게요 하면 손해는 거예요. 1억밖에 안 해주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 되게 많이 듣는데 그 해상풍력 단지에 있어서 통항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협상을 할 때 통항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상액을 낮춘다던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사실은 어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약간 보호 관찰선처럼 그 근방에 있는 그 어선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 지역을 다 막는 게 아니라 일부는 막고 일부는 열어서 그때는 또 그 부분은 또 어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종류의 다양한 이제 협상들을 하게 되고 그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해상풍력 단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세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 인구 4,000명 정도 되고 에너지 자립을 한 2007년 정도쯤에 2006년 정도쯤에 만들어요. 이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약간 뷰티 콘테스트처럼 에너지 전환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1995년에 이런 콘테스트를 해서 1997년에 이 삼성섬이 돼요. 근데 처음에 지자체가 어느 정도 에너지 플래닝을 했는데 이 지역 주민이 반대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농부 선생님 한 분이 이거 안 되겠다. 주민협의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바텀업으로 그 지역에서 만든 그것들을 다시 바꿔냅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탑다운 방식도 있었지만 바텀업 방식이 있어서 결국에 지역 주민들이 다 수용을 하고 10년 안에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 농구하시는 분한테 혹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키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딱 게 없었어요. 제가 했었던 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었던 건 커피값을 주머니 두둑히 갖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피를 많이 마시고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엄청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 이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미들보든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코펜하겐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들어가면 바로 있어요. 코펜하겐 시내에 딱 있거든요. 근데 이 역시 협동조합에서 만든 해상풍력 단지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8,000여 명, 9,000여 명이 참여한 단지인데 이 단지가 재밌는 건 이 단지뿐만 아니라 덴마크 풍력산업 협동조합, 그러니까 곧 주민이 가지고 있는 풍력 단지가 전체 풍력 단지, 그러니까 육상을 주로 말하는 건데 해상은 국가주도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75%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자기 단지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엄마, 벌써 끝났네요. 자,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아까 제가 그 에너지 시대를 두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초두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석유, 그리고 이제 석탄, 원자력. 그쵸? 잘 보시면 이후에 지금 우리가 바라기로는 그게 더 이상 원자력이나 뭔가 이렇게 재생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재생 가능한 것으로 에너지가 전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있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에너지사를 보면 굉장히 제국주의적이었었던 거예요. 굉장히 국가주의 주도적이었었고, 굉장히 제국주의적이었었고, 굉장히 침략적이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특별히 여성분들의 멘토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꼭 이거는 여성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식량과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거의 공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근데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문명을 이루는 거대한 축이 주로 폭력적이고 국가적이고 제국적이고 침략적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명을 말할 것인가,
생태 감수성이 굉장히 절실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들이 혹은 이제 좋은 의미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수성들이 이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많이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재생에너지도 그 전에 원자력, 그 전에 석탄, 석유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지금 저는 재생에너지를 찬성하지만 이후에 제가 주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소위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 전에 막 석탄 발전소를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절차대로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했던 우리들을 누군가가 평가하고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에너지를 전환할 것인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명, 평화,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사실 공허한 울림,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 사례와 역사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상무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덴마크에 대한 사례 질문도 괜찮고, 그리고 한국의 정책적인 질문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PPT 보면 덴마크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원자력이나 석탄의 단가보다 좋아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다른 국가들 중에 그 신재생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그런 똑같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해서. 앞으로 가려면 일단은 PPT 나중에 보여드리고, 아까 제가 표에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 표에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등등을 소위 이제 그 균등발전 비용으로 비교한 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표는 유럽 전체를 대변하는 표예요. 덴마크를 대변하는 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균등발전 비용을 보고를 내는 곳에서는 유럽, 미국, 특히 이제 두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보고서가, 그런 데에서는 이미 사실 비슷한 형국의 것들로 보여지고 있는 균등화 발전 비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을 민간이 발전사가 돼서 하지는 않아요. 한수원이나, 한수원이면 이제 결국에는 한국 수자력, 원자력 맞죠? 그쪽에서 이제 주로 짓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주도해서 짓는 건데, 국가가 이 개런티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간으로 간다. 이제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시면 영국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소를 졌는데 거기서 히타치가 들어갔는데 히타치가 몇 조 원의 손실을 보고 떠났대요. 그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좋은 사람 왜 하다가 중간에 다 토해버렸을까? 진짜가 말고. 민간이 하면은요, 보험을 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풀 리미트로 가야 되는 거면 보험액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이상 민간이 했을 때 보험액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으로 만약에 경쟁체제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국가가 주도하에 하지 않는 이상 그 국가라고 하는 허수를 빼면 실질적인 발전 단가, 실질적인 발전 단가는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유리해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기사. 네네. 여자분이 계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그만큼 그럼 지금은 수입 에너지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한국이랑 덴마크랑 비교해 주셔서 질문 드리는 건데,
한국은 토지가 1000만 헥타르고 덴마크는 한 400만 헥타르 정도 된대요. 근데 한국 인구는 5천만이고 덴마크는 570만 정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가 환경적으로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를 유리해서 그쪽으로 민감 많은데 그게 한국이랑 비교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한국이랑 덴마크를 어떻게 비교 가능하냐? 네, 그거랑 지금 덴마크 수입 수입 에너지. 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입을 일부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출국이기도 하고 수입국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접 국가랑 전력망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풍력이 너무 막 엄청 분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월에는 전력의 140%가 풍력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를 인접국에 판매를 하기도 했고, 만약에 바람이 좀 안 분다 싶으면 인접국에서 이제 에너지를 끌고 오기도 해요. 전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석유 같은 거, 수송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덴마크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덴마크가 1980년대, 90년대쯤에 오일앤가스 유전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오일앤가스를 이제 시출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이게 수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이제 그 수입하는, 전력 수입할 때는 대충 어떨 때 보면 15% 수입하기도 하고 20% 수입하기도 하고, 그거를 조금 그 연마다 혹은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국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덴마크가 바람의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풍속인 거죠. 풍속이 빠른 것을 하신대요. 덴마크 가면 진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잡고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날라가. 그만큼 바람이 좋아요. 바람이 좋은데 이 덴마크 그게 장점인 거죠. 바람이 좋은. 근데 역으로 말하면 덴마크는 햇빛이 없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가면 한 9시, 10시 되면 이제 밝아졌다가 4시 되면 해가 없어요. 한 3시 반 되면 이제 해가 없거든요. 그만큼 일사량이나 일조량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큼 일조량 일사량이 높은 국가가 유럽에서 비교했을 때 뭐 프랑스 아니면 남쪽 유럽 정도인지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 태양광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딱 영국 했을 때 이미지가 어두침침하고 비 많이 오고 바람 불고 햇빛 별로, 이런 때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가 뭐 어마무시해요. 우리보다 뭐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태양광은 뭐 숫자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성향에 맞게끔, 그 나라의 그러니까 자원,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얼마든지 그거는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꼭 이게 예를 들면 풍력 혹은 뭐 안 그래도 돼요. 다른 방향 되게 많아요. 뭐냐면 타이틀도 있을 수도 있고 하이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실 때 본인 소개와 팀 소개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팀의 장영수라고 합니다. 먼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 질문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FRP 제도 또는 현재는 RPS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싶습니다. 일단 FIT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고요. RPS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기보다는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의무를 부과하고 이제 REC 제도를 통해서 이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원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현재 제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입찰가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입찰가에 예를 들면 이렇게 마켓 프라이스가 있으면 입찰가에는 뭐를 내냐면요.
거기는 이제 FIT라고 부르기도 한데 우리랑 되게 다른 컨셉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마켓 프라이스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켓 프라이스가 900원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900원이면 100원을 더 줘서 1000원을 만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 줘서 이렇게 사업자들이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향후에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목발로 떼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지원금 필요하니?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지원금이 곧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그 프로젝트 아까 2004기가 프로젝트 이름이 토르예요. 토르 우리 그 망치 토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에너지 합의라는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법적인 기틀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정당간 갈등이 되게 심각한데 덴마크는 어떻게 그렇게 초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그 덴마크가 그 정치 역사적으로 연정을 많이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이 거대당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거대당이라고 하면 거대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양분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들어와도 연정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 의견만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그 마인드셋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에 이제 1970년대에 처음 덴마크가 환경부를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환경부를 만들어요.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 플러스 기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먼저 시작이 돼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됐다는 거는 그만큼 열매도 빨리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매를 보고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정치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녹색 에너지, 녹색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있어서 선진적으로 이렇게 선점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를 정치인들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간다요. 그리고 아까 2018년에 에너지 어그리먼트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정부가 완전 극우당이어서 거의 완전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오른쪽에 있었던 당이었어요. 근데 목표를 2012년보다 더 높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저번 달 올해 6월 달에 정부가 바뀌거든요.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상인당이 되고 왼쪽에 있는 분.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더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이제 국민 합의적으로 경제적인 것 혹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는 차별점을 둘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에 따라서 그런 거죠.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유레카 팀의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덴마크처럼 이렇게 전기세를 높게 산정했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이득이 있는지와 한국에서 이제 전기세가 낮아진 상태에서 높인다고 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떻게 더 잘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덴마크에서 처음에 그 1973년에 석유파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이 되게 국민적인 뭐라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저는 그때 듣지도 않았지만 이 사진 보시면요, 이 덴마크 거리예요. 73년에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법적으로 일요일 날에 아예 그 운전을 못하게 차를 못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순찰하고 있는 거예요. 차 있나? 그리고
이게 주유를 하려고 해도 주유를 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주유를 해?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이 시민들 전체에 깔리게 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그럼 원자력으로 갈래? 그게 쉬운 방법인데? 근데 국민들이 싫다잖아요. 그럼 신재생으로 가야 돼. 신재생 아무도 안 해봤어. 돈 올라가. 다 알아요. 국민들. 근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위기를 딛고 이제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이라고 하면 이제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불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덴마크 국민들이 덴마크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다소 다소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약간 이렇게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고, 혹여나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되실 분들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우리 공무원 집단에 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시면 잘해주십사. 말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팀의 홍나연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지속적으로 약간 소통,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의 소통을 강조해 주시고 그 바텀업 방식의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그 대상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덴마크 소통 구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궁극적인 이유라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개선할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글쎄 그 원인을 뭐라고 판단할까라고 했을 때 너무 그냥 제 의견인 것 같아가지고 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오프 더 레코드로 관료주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공무원 얘기하면서 혹시 그 기업들 보면 기업 보고서 되게 잘 돼 있는 거 아세요? 기업들 웹사이트에 가면 기업 보고서 되게 잘 돼 있어요. 기업 보고서 되게 잘 돼 있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뭐 사양 이런 것들 진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거 찾으려고 하면 진짜 정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행정고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행정고시를 가야지만 그거 공무원이 되잖아요.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시가 없어요. 그냥 일반 직장 들어가시지 들어가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하다못해 그 대사했던 사람들도 다시 나가서 기업에서 뭐 사장하고 있고, 사장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가보니까 행정부에 뭐 국장하고 있고, 국장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에는 여행사하고 있고 이래요. 그만큼 어떤 그 기업에 들어가면 서비스 정신이 있잖아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정부에 들어가도 덴마크 정부가 굉장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서비스 중에 다양한 서비스를 내가 잘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요건이 있죠. 요건 중에 하나가 뭐죠? 소통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뭐 샀을 때 배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받았습니까 고객님? 뭐 전화도 오잖아요. 그리고 평가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오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건데 정부도 동일하게 대상이 국민일 뿐이지 우리는 그것에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1차적인 요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인드셋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정보 공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요구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덴마크 관련돼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덴마크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엔간한 자료는 다 영어로 싹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 에너지청 아까 전에 제가 그 입찰했을 때 정보 공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청 덴마크 데니시 에너지
에이전시 때 거기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국가 입찰에 대한 그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선 협상자 혹은 입찰했던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까지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약간 서비스 마인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약간 관료주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시민들이 요구해야 돼요. 계속 정보를 달라고. 네, 저는 유레카 팀의 박형선입니다. 선생님 강연 잘 들었는데요. 좀 전에 여기 강연 중에서 초기 사전 타당성 검사에 필요한 자본금이 너무 높아서 중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됐을 경우에 그걸 피하려고 꼼수를 부려서 한 시스템 때문에 정부에서 초기 자본금을 약간 빌려서 그것이 잘못돼도 정부가 대신 메워준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실패를 했을 때 정부가 그거를 메꿔준다, 기업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증세를 다시 하는 구조인 건지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순서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튼 그 우선 협상자가 있고 우선 협상자는 아직 입찰에 들어온 건 아니죠? 협상자들인 것 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요. 환경영향평가들 모두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이. 그러면 그건 그냥 정부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여기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로 딱 지정이 됐어. 그럼 그곳을 입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든 사상성 투자를 다 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검토해서 한 그 구획을 굉장히 좁은 구획을 딱 정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자 이제 입찰합니다.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찰했을 때 그 우선 협상자들이 낙점이 되잖아요. 한 기업이. 그러면은 그 기업이 정부한테 돈을 주는 그런 패턴인 거죠. 네, 한국 상황에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질문 사소한 거라도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없는 틀을 위해서 네. 제가 또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시간을 안 쳐도 되니까. 아, 네. 질문 없으면 빨리 끝내도록 네네. 쉬시는 게 나아요. 네. 덴마크 대사관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외교적인 일을 많이 담당하실 것 같은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방대하게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무관님 대사관에서 어떤 일 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상당한 연구 전혀 아니고요. 덴마크 대사관마다 다 일이 다르기는 한데 이제 어떤 대사관은 영상 업무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치적인 외교 업무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약간 경제 외교를 많이 해요. 경제 외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 상무관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이제 경제 외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덴마크의 기업들, 한국의 기업들을 이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결 다리를 이제 마련해 주는 건데 이제 저는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 쪽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지금쯤은 다 파악하셨겠지만 에너지랑 환경 쪽은 사실 국가적인 주도나 국가의 계획이 없이는 되게 산업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떤 기업이 이거 잘 만든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혹은 정치,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혹은 학계하고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고 있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외교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는 비자 업무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대사관에 그 외주 줘가지고요. 저희 나중에 유학 오시려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저희는 이 비자 업무 안 해요. 그래서 주로 그런 업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우학팀의 박은수라고 하는데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반대 양상이 당장의 그
농민들과 해당 거주민들의 생계 어쨌든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생계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전환하는 것 자체가 국가력에 손실을 준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양상도 있다 생각하는데 덴마크의 경우에는 약간 강한 내용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 신뢰도 높고 애초에 시민들이 원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더 원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반대 양상은 보이지 않았던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파악을 했는가 싶은데,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경쟁력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한국에 있다.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덴마크에는 그런 우려가 없었냐? 네. 우려가 있죠. 한국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예를 들면 이제 빙산 이렇게 있을 때 밑에 수면 밑에 있는 이 빈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들을 감춰놓고 하는 겉표면으로 봤을 때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허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석탄 발전이나 혹은 원자력이랑 신재생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각종 허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탄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수입할 때 관세를 내게요, 안 내게요? 안 내요. 그 관세를 원래 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안 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계산했나요? 우리가? 발전 단가 따질 때? 그런 각종의 비용들이 있어요. 보험료 등등등등 국가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나중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해체할 때 그 매몰 비용 어떻게 처리하겠죠? 그거 비용 우리 계산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은 싹 빠지고 신재생이 훨씬 불리하다라고 프레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서 그런 거보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처럼 나오고 있는 이 정쟁은 우리나라에서 혹은 아주 일부 몇 국가에 해당하는 정쟁이고요. 이미 다 끝난 얘기. 이미 다 시기가 한참 지난 옛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나오는 그런 다양한 정보, 뉴스들만 접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나라의 소스의 에너지 뉴스들을 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칫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 아까도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 있었겠죠? 있었는데 석유를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99% 석유를 수입했는데 석유에 대한 서플라이가 끊기면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경제조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년,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덴마크는 빈국이었어요. 빈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이 유럽 지도에서 자기네 나라의 존재감을 전혀 못 드러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사실 1945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죠? 세계전쟁 끝나기 전까지만 거의 독일의 속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말 하면 대상에서 굉장히 심하겠지만 거의 독일 속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위기의식이 낳은 그런 부분이었고 그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살 돌파구를 찾았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소개해주셨던 네, 요분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네. 질문을 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팀의 최소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강의에서 덴마크에서는 아웃비에 조사한 인터뷰 같은 그런 데이터를 다 제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덴마크의 주민들의 수용도나 신뢰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공개석상에 다 올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와라.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주민 공청회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 공청회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담론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업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업권 같은 형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덴마크는 어업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각 개별 어부가 얼마 정도의 실질적인 그 어획량을 했는지 이제 체크하는 거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발표 마지막으로 하고